부가세를 어떻게 운영하는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이제 그 내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 200만, 300만 뭐 이렇게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는 아주 법인도 있고 큰 법인도 있고 또는 아주 적은 아주 구멍가게 같은 아주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자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은 그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를 구분해 가지고 일반 과세자, 제너럴한 텍스페이어, 그다음에 아주 심플리파이드, 그러니까 간이한 과세를 하는 그런 간단한 납세자, 이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제대로 된 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수가 약 지금 한 700만, 800만, 몇 년 전에는 610만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좀 영세한 스몰 사이즈 그런 납세자는 26% 정도 지금 됩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 이제 점점 규모가 이제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다음에 그들이 내는 세금도 이 적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 납세자 그걸 합쳐서 전체 세수의 약 26%를 지금 부가세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가세 운영의 측면인데, 이 부가세 사업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텍스 인보이스입니다. 세금 계산 제도인데 2000년대 이전 꽤 오래전부터는 지금 20년 전 이전에는 이 제도가 잘 이렇게 확충이 안 돼 있었어요. 자리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하자면 부가세가 이제 실시되고 한 20년 정도는, 지금 40몇 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 20년 전반기에는 단속, 그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세금계에서 잘해라 하고 이렇게 사업장마다 가서 내용을 보고 그 잘못됐으면 처벌하고 세금도 더 물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후반기, 지금부터 2000년대 와서는 이제 차츰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 텍스 인보이스 영수증 일반 영수증 제도가 이제 많이 자리가 잡혔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전부 모두가 다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예전에는 수기로 손으로 쓰던 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스몰 사이즈 적은 납세 의무자들을 얘기했는데, 이 세금계산서가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적은 납세자들은 연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만 세금계산서 해라,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스몰 사이즈 적은 납세 의무자는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 이런 걸 그냥 발행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텍스 인보이스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한 누가 누구에게, 그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언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는 것을, 비교적 디테일하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적은 납세자 의무자들, 그 규모는 약 한 연간 한 40만 불 기준, 이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40만 불도 못 파는 막 그런 안 되는 그런 납세자들은 이제 간단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주고받기, 뭐 보상금을 주고 뭐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저기 자료가 지금 여기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면 세금계산서로 대체되니까요. 신용카드가.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제 일상화되는 것이 민간 소비 계층에서 이제는 지금 2015년에는 66.9%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000년 지금
뒤에 지금 한 5, 6년 후에 전 자료가 예전에 자료를 했습니다. 저것이 지금은 한 90% 가까이 이렇게 달성된 걸로. 심지어는 요즘은 택시에서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택시 같은 데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택시를 타고 세금 견세를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고, 택시 기사들이 소위 말하는 수익 금액을 자꾸 은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세금 견세를 영수증을 꼭 국세청이 무서워서 그걸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고용된,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된 기사들은 그걸 자기 그 하루의 수익 금액을 이렇게 숨기는 이런 버릇,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택시든 지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사람은 현금을 안 주니까 쉽게 또 택시를 타는 그런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건 전부 외상환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 외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쉽게 타고, 또 그런 점에서 택시기사들도 수입 금액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서로 주인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급여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도 이제 전부 신용카드를, 그래서 현금을 거의 가져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신용사회, 그 면에서 보면은 크레딧 소사이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제도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이 내는 건 인컴택스고, 법인이 내는 거는 인컴택스라고 안 하고 코퍼레이션 텍스, 즉 법인이 일단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법인들입니다. 법인들은 그래서 세율을 비교적 개인 소득세 내는 것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자꾸 이렇게 소득을 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용을 쓰고, 그래도 남아서 이제 법인세를 낸 다음에는 자꾸 스토커하게 돼,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유보를 해가지고, 유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기업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소득세보다 훨씬 이 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지금 10%에서 20%, 25% 이렇게 지금 누진세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적은 그런 법인은 10%고, 그다음에 그 소득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20%고, 그다음에 22%고, 25%가 최고. 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부터 대형 기업까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제일 대형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응? 삼성, 현다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들은 역시 25% 이렇게 내고, 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 전에 분석된 걸 보면은 법인수의 1% 정도의 법인이 내는 게 한 70% 법인세를 낸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법인이 신고를 하면은 이 법인이 신고를 잘했는지 이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에. 그래서 법인 성실 신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또 모든 자료를 전부 컴퓨터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뤄낸 진행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는 비교적 컴퓨터에 관련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 일을 하는 비교적 선진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자료들이 모든 경제활동,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얻어지는
행정 정보들이 전부 지배하게 돼가지고 어떤 법인이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내용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좀 비교적 정보 사회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법인이 좀 많이 이렇게 비용을 분식을 해가지고, 비용을 분식한다는 것은 없는 비용을 늘려서 하거나, 그러니까 법인 비용이 100인데 200으로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세 제도입니다. 다음에 이제 재산세로서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것이 있죠. 예, 이 세율 이것도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쓰죠.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0%에서부터 50%까지가 되는데요. 이 세율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10%짜리는 이를테면 한 8만 불 정도의 기준에서 한 10%까지 하고, 그다음에 40만 불 정도면 20% 세율이 20%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세율이 한 250만 불 이런 정도가 될 때는 그것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율이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증여를 했거나 상속을 했거나 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주는 거, 이건 증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증여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는 싸고 상속세는 비싸다 그러면 죽기 전에 다 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증여세가 비싸고 상속세가 싸다 그러면 상속세로 다 낼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똑같기 마련입니다. 같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또 전 세계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spouse deduction이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이걸 한 250만 불, 250만 불까지 공제를 해주는 최대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 공제가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물론 재산이 뭐 적은 사람은 적게 공제되고 뭐 그런 거겠지만 최대 한도가 그렇다 이거죠.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이 공제를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은 혼자 번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배우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동으로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재산이니까 배우자 공제는 이렇게 많이 한다. 최근에 그 큰 부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면 우리가 저거 세금 많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 주는 것은 그쪽 세법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재산은 빌 게이츠가 그 재산을 혼자 다 본 거 아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은 본인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했지만 부인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잘은 몰라도 이번에 상속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공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인 주주를 이렇게 자녀들한테 넘겨주면서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주식을 넘겨주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이번에 우리 제일 큰 우리 기업에서도 그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 주식이 그 외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그 세법 제도가
주식 변동조사입니다. 그냥 주식이 전에는 아버지가 50%였다가 그 다음에 슬금슬금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50%가 돼.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식 변동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세금을 물리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슬그머니 주는 거, 명의를 이렇게 바꾸는 거, 명의를 실제는 그 사람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높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나 이걸 조사하는 그런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금쟁이면은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정, 말하자면 일렉트로닉 텍세이션. 그러니까 세정을 그전에는 규모의 납세도 적고 규모가 적었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을 처음 할 때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 예? 그때는 많이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납세 의무자의 그 정보도 전부 손으로 정리하고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일로 이렇게 두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납세에 대해서 그 정보를 찾으려면 그 파일을 꺼내서 ABCD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근무하는 중에 보면 그런 것들을 차츰 이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야 한다. 컴퓨터가 관리해야 한다.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편을 할 때쯤에는 차츰 이제 파일이 없어졌어요. 주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최근에 제가 리타이어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으니까 가서 그 세무관서를 보면 세무관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누구나 어디나 다 그렇지만 전자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컴퓨터 하나만 있어요. 그전에는 이 앞에 뭐 수북하게 장부도 있고 뭐 이랬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전자세정이라는 이름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뭐부터 했냐면 어디서 월급 받아서 얼마 세금 띄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얼마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어요. 70년대라니까 지금 벌써 40년 전 일이죠. 40년, 50년 전 일입니다. 70년대, 40, 50년 전. 이때는 그렇게 기본적인 소득자료 또 어떤 사람이 어디서 죽었습니다 하는 상속 게시자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통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텍스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2000년도 다 돼서 199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세청 조직 저 헤드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텍스 오피스 저 밑에까지 이것이 전부 정보로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활용한 이 시스템이 IBM 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데이터베이스 그런 걸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책상 앞에 컴퓨터 전산망이 전부 이루어져서 모든 업무 처리가 심플리파이드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이징 돼서 이제 내용을 전부 컴퓨터 안에서 전부 이제 자료가 본부에서 연결된 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거 이런 걸 찾아서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언제 얼마 돈을 벌었고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보 보호의 이 말하면 보안, 예? 시큐리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예를 들면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자기 정적의 세무신고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스 책임자가 저 국세청장이 노했습니다. 노. 그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그 보고물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한 대통령도 좀 그렇게 되면 좀 부끄럽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국세청에도 주변에서 저 사람이 지금 이건 하나의 일화입니다만은 저 사람이 지금 재산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빚을 안 갚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국세청에 누가를 통해서 그 사람 좀 인적 내용을 좀 세금 얼마나 신고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적발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세무공무원이 그걸 협조한 세무공무원이 완전히 파면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큼 전자세정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주먹구구시게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이제 국민들도 믿는 거죠. 신뢰. 그거는 그냥 이제 귀하는 이런 정도 세금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믿는 거예요. 국세청이 마음대로 내가 미워서 나를 조사하고 나를 미워서 세금을 물리고 이런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납세 도의 수준 얼마큼 내가 신고를 잘해야 한다. 세금은 떼먹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조세 다른 분야는 뭐 나름대로 다 그것이 있겠지만은 텍스 행정, 텍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이 기회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와서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나라에도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홈택스도 이제 측면은 이제 전자세정이 홈택스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이제 모든 자료를 민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내 것에 관련돼서는 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라는 겁니다. 납세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꼭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런 것을 신고할 수 있던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세무행정 서비스라고 이렇게 불러서 지금 2000년대에서부터 확실히 지금 해서 2009년도에 벌써 3억 명이 이용을 했다. 누적 인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컴퓨터라이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의 국세행정의 시스템은 이제 없던 일을 하는 거죠. 없던 거를 지도에 없는 길을 간다. 이게 뜻이 없던 일을 하면서 사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국세 행정의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에 국세청이라는 독립기관이 텍스 서비스죠. 그러니까
인터널 텍스 서비스 IRS라고 미국이 국세청을 IRS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인터널 텍스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는 ITS라고 그렇게 미국은 IRS,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터널 텍스 서비스, ITS 이렇게 국세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국세청의 조직은 예전에는 파이낸스 미니스터리, 재정경제부, 재무부 여기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 감독기관으로. 아마 많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한국이 경제 발전을 막 하면서 이제 국세 행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국세 행정이 그런 그 경제 개발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재정경부 IRS 이 위 그래도 감독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일은 이 텍스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법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세제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법을 만들고 또 세법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재정경제부의 그 상기관에서 하고 있고 집행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전적으로 그 감독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조직은 지방국세청이라고 해서 7개의 지방 조직이 이제 있습니다. 행정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의 국세청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를 포함한 경남 지역엔 그 지역에 이렇게 국세청이 있어요. 그거는 역시 국세청 본부에 이렇게 헤드쿼터에 감독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서가 쭉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서가 지금 전체 전국에 한 13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30개의 한 세무서에 일하는 인원이 평균 150명에서 한 200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행정적 조직이 되어 있고 만약에 세금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그러면 일단 자체적으로 어필을 하잖아요.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컴플레인 하면은 이 국세청 자체에서 먼저 스스로 그것이 컴플레인이 정당한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우리 국세청에서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3자한테 뭔가를 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 그러면 우선 코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중간에 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입장도 알고 납세 입장도 살펴서 그 세금의 정당성을 판단해 줄 조세 심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 도표에 보면 이 심판원은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요. 국무총리가 국세 심판원을 감독하고 운영하면서 납세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조세 조직을 보면 이런 국세 심판원에 해당되는 조직이 이 국세청 조직마다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미국은 큰 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데 한국은 이 지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나라 아니니까 종합해서 하나로 세법에 대해서는 파이낸스 미니스트리 세법이 이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매겼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최종적으로 재판소에 가기 전에 법원에 가기 전에 코트에 가기 전에 하는 거 그것이 조세 심판원이라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조사에 관련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국세청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그거는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세청이 무섭다.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섭다. 이런 거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되고, 아주 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무조사 조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조사 조직을 이거를 그전에는 세무서별로 또는 세무서 단위별로 그냥 완전히 그 독립해서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안내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 세무조사를 또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한쪽은 쓰다듬고 한 사람은 또 때리고, 이런 것을 이제는 그 조사만을 하는, 때리는 기관만을 별도로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조사 조직인데요. 조사 전담 조직을 이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무관서별로 전부 별도의 조사 그 조직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조사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사만.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완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조사를 잘하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있어요. 조사 전문 요원. 조사 전문 요원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의 종류도 일반적으로 점잖게 하는 조사가 있고, 아주 이거는 너는 잘못하면 넌 이제 감방이 간다. 아주 그냥 형사로 처벌한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조세 범칙 조사. 예. 또 아까 부동산 특별 조사라고 해서 이런 조사도 했어요. 그런 조사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이 특별조사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나와서 선배로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국세청의 조사도 이제는 전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지, 정책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워서 어디를 좀 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컴퓨터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무 행정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무 행정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90%, 95% 뭐 딱 그 물량을 말했었지만 95% 이상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스스로 세금도 납부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컴퓨터에 의해서 그 신고가 제대로 됐는가를 검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불과 조세행정 전체의 포션에서 한 5% 정도의 이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5% 그 예외적인 조사라도 이쪽에 신고를 성실하게 잘해야 한다라고 평상시 생각하도록 세무조사가 엄정하고 아주 엄하게 해서 아주 스틱하고, 그리고 아주 그 처벌이 아주 강한 그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세행정 조직 세금의 중요한 내용과 행정 조직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혹시 우리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